40년 전 학교 뒤 운동장에서 저를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리던 놈이 있었습니다. 넌 평생 바닥이나 기는 인생이야. 알겠냐, 김성호? 그렇게 말하며 제 얼굴을 운동장 흙바닥에 쳐박던 놈. 박도윤. 그 이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다시 볼 일 없을 거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40년이 지난 어느 날 제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빠, 우리 회사 대표님이 식사하자고 부르셨어. 아빠도 꼭 같이 오시래. 그 순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사람이 바로 그 박도윤이라는 사실을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키도 작고 말수도 적어서 늘 교실 구석에 앉아 있는 그런 타입이었죠. 반면 박도윤은 키도 크고 목소리도 크고 어른들 앞에서는 싹싹한데 아이들 앞에서는 완전히 폭군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나가던 어느 봄날 도윤이가 제 책상을 툭툭 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김성호. 운동장 뒤로 잠깐 나와봐.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또 뭘 시키려는 걸까?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죠. 거절하는 순간 다음은 주먹이 날아올 테니까요. 운동장 뒤에는 이미 도윤의 패거리 셋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재미있는 구경이라도 하는 사람들처럼 낄낄거리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야, 김성호. 너 아까 수학 시간에 왜 선생님한테 일러 바쳤냐? 사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숙제 검사하다가 도윤이가 안 해온 걸 발견했을 뿐이었죠. 전 아무 말도.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부에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죠. 그때 도윤이가 제 머리채를 잡아 끌며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넌 그냥 맞으면 되는 애야. 알겠냐?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저는 코피와 함께 눈물까지 동시에 쏟아내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로도 폭력은 계속됐습니다.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다가도 괜히 어깨를 들이받고 급식줄을 서 있으면 뒤에서 트레이를 걷어차고 심지어는 제 도시락을 빼앗아 변기통 옆에 던지고 깨끗하잖아, 주워 먹어. 라며 웃어대기도 했죠. 그때마다 저는 두 손으로 도시락을 주워 담으며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이 고통을 잊지 않고 살 거야.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 다짐이 40년 뒤 제 아들의 인생과 연결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세월은 참 빠르더군요. 폭력의 기억은 흉터처럼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지만 저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공장에서 기술을 배우고 작은 회사에 들어가 꾸준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에게만큼은 제 어린 시절 같은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라는 말보다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든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만 않으면 된다. 아빠는 그거면 돼. 아들은 착했습니다. 공부도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상냥하고 부드러운 성격이었죠. 그런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구했을 때 저는 다른 어떤 때보다 기뻤습니다. 아빠, 나 IT 회사에 들어갔어. 아직 작은 회사인데 대표님이 되게 열정적이래.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막연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우리 때처럼 주먹 날아다니는 세상은 아니겠지. 하지만 세상은 모양만 조금 바뀌었을 뿐 본질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저는 곧 깨닫게 됩니다.
입사 첫 주 아들은 매일 들뜬 표정으로 퇴근했습니다. 아빠, 회사 사람들 다 좋아. 대표님도 직접 밥 사주시고 우리한테 비전이 어쩌고 꿈이 어쩌고 말을 정말 잘하셔. 아들의 눈빛은 반짝이고 있었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그 눈빛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야근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아들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질 않는 겁니다. 저녁도 대충 먹고 말수도 줄어들었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뭐 힘든 일 있냐?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팀장님이 좀 까다로워. 까다롭다? 나만 계속 실수한다고 지적하고 사람들 앞에서 크게 혼내고 아들의 눈동자에는 분명히 공포와 위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만 참으면 되니까. 아들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나만 참으면 된다는 말을 이렇게 익숙하게 느끼는 걸까? 그때부터였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한 건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느닷없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우리 대표님이 부모님도 한번 뵙고 싶대. 대표가? 왜? 우리 회사 상장 준비도 하고 있고 조만간 큰 프로젝트도 들어온다면서 직원 가족들한테도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다나 봐.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직원 부모를 초대해 식사를 한다니 그런 회사가 흔하진 않으니까요. 그래, 그럼 가야지 뭐. 아들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대표님이 되게 카리스마 있고 멋있어. 아빠도 만나보면 좋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카리스마, 멋있다, 말을 잘한다. 어딘가 익숙한 단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마 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그렇게 생각하며 불안을 애써 눌러 담았습니다. 드디어 대표와의 식사 자리 날이 되었습니다. 작은 호텔 레스토랑. 아들과 저는 먼저 도착해 대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긴장한 듯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대표님 진짜 바쁘신데 우리 가족 만나려고 시간 따로 내신 거야. 그래, 대단한 분인가 보네. 응,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면 다들 숨죽이고 듣는다니까. 아들의 얼굴에 미묘한 두려움과 존경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어이, 우리 신입 에이스 왔네. 너무도 익숙한 억양의 목소리가 제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검은 수트를 말끔하게 차려입고 비싼 시계를 찬 남자 한 명이 밝게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되시죠? 저 회사 대표 박도윤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혀가 굳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40년 전 저를 운동장 뒤로 끌고 가 때리던 그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살이 찌고 주름이 생기고 정장을 입었을 뿐 눈빛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성훈이가 요즘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이 제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40년 전 주먹으로 제 뺨을 내려치던 감촉이 손끝에서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지금은 내가 우리 아들 대표구나.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고 믿었던 전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는 겉으로 보기엔 화기애애했습니다. 도윤은 유려한 말솜씨로 회사 비전을 이야기하며 아들을 치켜세웠습니다. 성훈 씨가요. 아이디어도 좋고 성실해서 제가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그 말에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저는 숟가락만 만지작거리며 도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설마 날 못 알아보는 건가? 40년 전 운동장 뒤에서 제 머리를 밟던 그 발, 체육관에서 샤프심을 제 허벅지에 눌러대며 비웃던 그 얼굴, 저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눈을 보면서도 전혀 아무것도 떠올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오히려 어디선가 본 듯도 한데 기억이 안 난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 사실이 더 소름 끼쳤습니다. 저한테는 인생을 뒤흔든 지옥 같은 시간이었는데 그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시간이었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윤이 물잔을 내려놓으며 슬쩍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예전에 어느 학교 다니셨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청송중학교 나왔습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도윤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청송중학교, 나의 지옥이었던 그 학교 이름. 아, 그러세요? 저도 청송중 출신인데 세상 참 좁네요, 그죠? 그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기억해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까맣게 잊어버린 건지 저는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다른 사람의 삶을 자기 입맛대로 이용하는데 익숙한 인간이다. 식사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은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저는 옆자리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오늘 보니까 우리 대표님 어때 보여? 저는 대답 대신 먼저 물었습니다. 너는 어때 보이냐? 아들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 무섭다? 응. 겉으로는 항상 웃고 우리한테 가족 같다고 말하는데 한번 화나면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아들의 손이 운전대 위에서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나한테는 실수도 아닌 걸 실수라고 몰아붙이면서 사람들 앞에서 혼내고 얼마 전에는 퇴근 10분 전에 보고서 하나를 던져주면서 오늘 안에 끝내라고 하더라.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도 대표니까 내가 참아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40년 전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운동장 뒤에서 구타를 당하면서도 내가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던 그 어린 시절의 저. 악몽은 형태만 바뀐 채 다시 우리 가족에게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망칠까? 아들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할까? 수천 번 머릿속으로 되뇌이다가 결국 하나의 결론에 닿았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 이번에는 끝을 보겠다. 며칠 뒤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에서 환경 관련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정화조배관 안전점검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아들은 퇴근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혹시 아빠 회사 이런 쪽 일도 해?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 해 전부터
소규모 설비 배관 업체에서 일하며 정화조, 하수관리 분야에서 나름 경력을 쌓은 사람이었습니다. 관련 자격증도 몇 개 있고 시청과 협업한 경험도 있었죠. 왜 물어? 회사에서 이번에 점검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대표님이 신입들한테도 아이디어를 내보라고 하셨어. 아들의 눈빛이 조심스럽게 흔들렸습니다. 아빠 회사가 혹시 견적이라도 한번 내볼래?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좋다. 가보자.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당하던 시절이 아니라 내가 판을 짜는 쪽에 서보자. 며칠 후 저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아들이 다니는 회사의 정화조배관 점검 견적을 내게 되었습니다. 회사 건물 구조, 배관 도면, 정화조 위치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기 점검 기록에는 분명히 정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설계 도면과 비교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처리량이었습니다. 이 정도 용량이면 이미 몇 번은 역류 사고가 났어야 정상인데 게다가 기록상으로는 한 해에 몇 번이나 대규모 청소 작업을 진행했다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 하수 흐름 데이터를 보면 그만큼의 작업이 이루어진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누군가 서류를 조작하고 있다. 이건 단순한 관리 소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조작, 그리고 누군가의 배를 불리고 있을 가능성,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일지 생각하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표 박도윤. 그날 회사 내 회의실에서 제가 점검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도윤과 몇몇 임원들이 자리한 회의실. 저는 프로젝터 화면에 배관 구조와 정화조 용량 그리고 실제 처리량 데이터를 띄워두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설계상 처리 용량과 실제 사용량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도윤이 팔짱을 끼고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김 과장님, 그게 무슨 문제라는 거죠? 김 과장님, 웃긴 일이죠. 40년 전에는 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야라고만 부르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저를 김 과장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정화조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이런 데이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록에 적힌 만큼 청소를 했다면 이미 용량이 훨씬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회의실 안공기가 서서히 무거워졌습니다. 한마디로 기록상으로만 작업이 이루어진 척한 겁니다. 도윤의 눈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 말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네. 그리고 그 거짓말이 누구에게 유리한 거짓말인지 조사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순간 우리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40년 전 운동장 뒤 발로 제 배를 밟고 있던 눈빛과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는 눈빛이 완전히 겹쳐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바닥에 엎드려 있는 아이였지만 지금의 저는 그 앞에서 자료와 증거를 들이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회의 이후 저는 공식적으로 추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정식 절차에 따라 환경 관련 감독기관과 시청 감사팀에 자료를 넘겼습니다. 동시에 아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회사의 요즘 분위기 좀 이상해. 감사팀이 왔다 갔다 하고 대표님 표정도 안 좋고 아들의 말에
저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너는 너의 자리에서 너 할 일만 하면 된다. 가슴속에서는 거대한 시계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법과 규정, 데이터와 기록, 그리고 그가 직접 서명한 문서들까지 이번에는 주먹이 아니라 증거가 그를 내리칠 차례였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회사 안은 술렁였습니다. 환경감독기관과 시청 감사팀 그리고 수사 관계자들까지 한꺼번에 들이닥쳤으니까요. 아들은 놀란 눈으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회사에 지금 공무원들이랑 경찰이랑 다 들어왔어.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놀라긴 하겠다. 근데 걱정하지 마라. 무슨 일이야? 대표님이 무슨 잘못이라도.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성훈아, 너는 오늘 아빠가 40년 동안 가슴에 묻고 살던 걸 어떻게 내려놓는지 보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고 저도 회사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로비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손이 뒤로 묶인 채 수사관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도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 그리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가 소리쳤습니다. 김성호, 이거 다 내 짓이지? 저는 그를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내가 한 짓이 그냥 드러났을 뿐이다. 수사관들이 그를 끌고 가려고 하자 도윤이 발버둥치며 외쳤습니다. 야, 김성호, 너 기억 안 나냐? 운동장 뒤에서 맞던 그 찌질이. 그 말에 제 앞에 서 있던 한 수사관이 잠시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억나죠?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도윤아, 그때 너는 내 머리를 밟고 서 있었지만 지금은 법이 너 위에 서 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아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본 게 도대체 뭐야? 저는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성훈아, 40년 전 아빠 학교에는 아주 못된 아이가 한 명 있었다. 저는 도윤에게 당했던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운동장, 화장실, 복도, 도시락, 주먹. 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끌려나간 대표님이었어? 그래. 그럼 아빠는 일부러 그 사람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부러 함정을 판 게 아니다. 그냥 잘못한 일을 제대로 드러나게 한 것뿐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통쾌했어?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통쾌할 줄 알았다. 근데 막상 그 모습 보니까 기분이 묘하더라. 아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를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그래도 그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버지겠지.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못된 짓을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 그게 오늘이었을 뿐이다.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누군가에게 저런 상사가 되지 않도록 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그래, 이걸로 충분하다. 40년 동안 끌어안고 있던 돌덩이를 이제는 내려놔도 되겠구나. 그날 밤 잠들기 전 오래된 앨범을 꺼내 중학교 졸업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뒷줄 구석에 작고 마른 소년 하나, 불안한 눈빛으로 어딘가를 보고 있는 아이. 그게 저였습니다. 사진 구석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어루만지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수고했다. 40년 동안 잘 버텼다. 그리고 사진을 덮으며 또 한 번 중얼거렸습니다. 정의는 늦게 올 수 있지만 오지 않는 법은 없다. 단지 어쩌면 그 정의가 내가 아닌 내 아들을 건드리는 순간 시작될 뿐이라는 걸, 그 사실을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아이 세대에게 그런 폭력이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려 합니다. 40년 전 날 때리던 일진이 내 아들의 대표가 되어 나타났지만 끝에 무너진 건 결국 그 사람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더더욱 재미있는 이야기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보따리 장수였습니다.